네. 네. 저희 실물로 처음 본 거는 그때 헬로 웹3에서 맞아요. 네, 영선님이 하신 거기서 이제 제가 저희가 패널 토론 비슷한 거 했었는데 저는 패널은 아니었지만 저는 음, 사회를 맡고 맞아요. 로드님은 이제 패널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후기 네. 어땠나요? 그때 이제 얘기 나누면서. 저는 사실 되게 그런 큰 행사에서 이제 패널로 이제 해본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을 하는 거여 가지고 재밌었어요 사실은. 음, 재밌었고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좋았습니다. 네, 그때 한 예예. 40분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되게 금방 지나가지고 나중에는 영선님 쳐다보면서 이거 지금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제 막 그때 사인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뭔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가 그런 저작권 관련된 그런 맞아요.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약간 설명할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디테일들에 관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좀 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로드님이 제가 이제 소식 간간히 인스타에서도 음. 보긴 하지만은 뭐 네네. 음저 협의도 갔다 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네, 맞아요. 도대체 맞아요.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계신 건지 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저는 어쨌든 그 작곡 음악을 전공을 했었었고 이제 그런 베이스 이제 뭐 작품 활동도 하고 작편곡을 하는 이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웹3나 NFT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 NFT 혹은 이 웹3를 기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산업에 그래도 쪼끔 오래 종사를 했었으니 음악으로 관련된 뭔가를 해 보면 어떨까?' 음, 이러면서 그냥 심플하게 '뮤직 NFT라는 걸 한번 해 보자.' 음, 예.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제도권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음, 음저협 그러니까 저희가 아티스트랑 같이 이제 NFT 형태로 음반을 내서 뭔가 이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앨범을 해 음,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이 음악 산업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걸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음, 예를 들어서 가수나 혹은 그 기획사가 음반을 내려고 하면 그냥 그 권리가 그대로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유통사랑도 엮여 있고 음, 음저협이랑도 엮여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그러면 유통사랑은 해결이 됐는지 음, 그리고 음저협이랑 해결이 됐는지 음실이랑 해결이 됐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후로 유통사를 또 만났어요. 뭐 소니 뮤직이라든가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유통사를 또 미팅을 하고 하는 와중에 그러면 이거 음저협이랑은 또 얘기가 된 거야? 음, 음실현이랑은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음저협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 저작권 협회로 이제 가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웹3라는 거는 중간 미들맨을 없애는 거에 대한 그 내러티브가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사랑은 얘기된 거야, 음절별로 얘기된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어 멜론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한 번 들었을 때 한 7원 정도 많이 잡았을 때 네, 한 7원 정도로 카운트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한 2원, 3원 정도를 이제 멜론이 가져가요. 네, 네. 그러면은 나머지를 또 거기에서 실현자 노래 부른 사람, 노래 음, 부른 사람 연주한 사람에서 몇 개 나누고 또 작곡가에서 몇 개 나누고 대부분 요즘은 작사 작곡을 뭐 많이는 적게는 최소 뭐 4명 5 명에서 크레딧이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면은 아까 그 얼마였죠? 7 원에서 한 3원 뗀다고 치면 4 원에서 작곡가가 거기서 예를 들자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2 원에서 또 음저협에서 10%를 떼간다고 치면 2 원에서 10%를 떼면 얼마죠? 2원에서 10%요? 1.9 원이죠. 네. 그 정도 그 정 되겠죠. 한 1.8, 1.8 1.8원. 원. 예. 1.8 원에서 또 이 작곡가끼리 나누고 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즘은 케이팝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해외 작곡가들이 정말 많이 이제 케이팝 시장에 들어와서 작곡가로 많이 참여하고 하는데 뭐 그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50-50 작곡가가 스웨덴 작곡가인데 스웨덴 작곡가 곡을 써서 이제 50-50가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시 저작권을 받아가기가
정말로 짧게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와, 그 예. 정상 기간이. 그쵸. 와, 그동안 그 사람은 뭐 먹고 아니 뭐 물론 돈이야 많겠지만 이제 그쵸. 예. 잊고 사는 거죠, 네, 일단은. 잊고 살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스트리밍 결제가 돼서 유통사로 가서 유통사가 다시 기획사에 보내주고 저작권자한테 보내주고 음저협한테 가면 음저협에서 퍼블리셔, 서브 퍼블리셔 그 나라의 음저협으로 가서 이제 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사실은 우리가 웹3에서 이 NFT라는 구조로 해서 트랜잭션 하면 바로 가잖아요. 그냥 그 순간 바로 가잖아요. 네, 몇 대 몇으로 나눈 거를 이제 컨트랙트를 짜 가지고 하면 이제 바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꿈꾸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한 거죠. 이제 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그러면은 컨트랙트에서 결제하자마자 트랜잭션 통해서 바로 가는데 그 가는 게 피아트 머니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코인을 어떤 코인으로 할 건지가 일단은 너무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크립토 친화적이지 않고 그 말은 블록체인 지갑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럼 코인을 뭘로 할 건가? 이더리움을 과연 이더리움이 사실 거의 대장주에 가까운데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변동성이 뭐 하루 기준으로 하면은 엄청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네. 큰 변동성은 없는데 음.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산을 1년 후에 받게 되면 1년 후에 그 이더리움 가격이 그쵸.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방금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근데 그걸 또 연동하기가 네. 또 어쨌든 미국 달러가 달린 문제라서 이게 돈 세탁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쪽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드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일단은 너무 크립토나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이슈가 된 게 벌써 지금 뭐 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아, 알고 있는 뭐 어떤 거 말씀? 루나라든가 예 뭐 네. 테라라든가 뭐 FTX 사건도 있었고. 아주 문제 많죠. 네. 그러니까 이 뭐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이걸로 믿고 이걸로 하자라고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거부터 어려운데 결제조차도 이제 대부분 케이팝이라든가 이 주류 음악 시장의 유저들, 타겟들, 엔드 유저들은 아직까지 이걸 결제를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뭐 어떤 회사가 있을까? 뭐 3PM이라는 회사도 있고 크립토로 이제 직접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아예 그래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그냥 서브컬처에서 아예 저작권 포기하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프로젝트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방식도 생각했지만 쪼끔 더 우리는 크립토를 떠나서 이제 이 롱테일이나 어떤 아티스트들한테 크립토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스트리밍 경제에서 좀 더 나은 수익 모델로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해 보자라고 해서 쪼끔 제도권으로 들어오자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제 NFT 프로젝트에서 점점 웹2로 사실 넘어오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이 작년에 끝났을 때 마찬가지로 민팅 페이지처럼 이렇게 네. 끝났었는데 뭐 회사 만나보고 하면서 "이거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유저들이 어떻게 결제하지?" 뭐 이러다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덕트로 바뀌었고 결제도 다 그냥 인앱 퍼체이즈 할 수 있는 걸로 했고 그래서 사실은 웹2 서비스에 가까운데 심지어 음접에 가니까 작년에 수많은 음악 NFT 회사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한 회사는 한 회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제도적으로 새로 이렇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음접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NFT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시간들이 좀 되게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FT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뭐죠? NFT가 없다면 그냥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2에 가깝긴 하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 블록체인은 이게 NFT인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NFT가 아니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는 이제 "이건 투자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구매자들의 어떤 구매와 소유한 거를 우리가
서버가 아닌 별도의 분산 원장에 음. 따로 기록을 해둘 뿐이다. 음. 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네.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모바일 앱 그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모바일 네. 앱은 심플해요. 저희는 어쨌든 고민을 했던 것이 아까처럼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정말 1%도 안 되는 그 탑 티어 말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돈을 벌기 어렵고 어려운 수준이 좀 처참한 수준이긴 해요,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예전에 작편곡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냥 한번 내가 곡을 써서 한번 내보자라고 해 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이제 냈는데 1년 매출이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예, 나왔다 그 한 곡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고.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심지어 그건 저작권료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인접권이라고 하는 건데 음. 회사 단위에서 사업자가 받는 매출로 받은 거거든요. 어차피 음. 저작권 신고는 사실 하지도 않았었어요 이제. 예. 어. 그냥 약간 미련 없이 어차피 돈에 대해서 별로 음.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은 20만 원이라고 치면 2만 원이죠 작곡가가 받을 곡은 거기에 저작권은. 와. 너무 작은 거예요. 네. 물론 뭐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스트리밍에 다 이제 퍼블리싱하고 이제 한 건데 그런데다가 단순히 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 아티스트한테 누가 너의 팬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정확히 얼마가 카운트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투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라는 거를 이 음악 산업 초계 측에 이 안에서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 센트릭 모델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있는 바이브라는 회사 그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가 유저가 내는 돈에 이 유저가 직접 듣는 음악에만 페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많은 음.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본질적인 해결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음. 이거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거를 아티스트와 진짜 소수의 팬, 진짜 100 명, 1000명 되더라도 '이 사람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 새로운 게 필요하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너네가 작은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100 명, 1000명 조금씩 늘려가서 그렇게 해서도 '스트리밍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어. 너무 얘기가 또 돌아왔는데 저희 모바일에서 그냥 간단하게 가수들이 음반을 내는 거예요. 음. 디지털 형태의 음반을 내는 거고 네. 그냥 앱 들어가서 그냥 음악을 구매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음악을 가지는 건데 음.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이제 구매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음. 개념인데 그 앨범은 단순히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실물 앨범처럼 안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음접이랑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NFT 형태처럼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카드 같은 거, 흡사 음. 이제 NFT 같은. 음악과 우리 음반 같은 거 실물 보면 이제 CD가 있고 막 그 카드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걸 디지털화했다고 보면 되는데 음.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별도로 기록을 하고 그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플랫폼 안에 이제 개발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아티스트 룸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음. 아티스트가 단독으로 제공하는 리스닝 파티라든가 이런 유틸리티 같은 거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되는 건 거죠. 음. 예.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음은 그걸 왜 블록체인 위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블록체인이 만들어야 되느냐? 네. 이거는 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그 PMF가 맞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음. 유저가 지금 당장 블록체인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음. 나중에 그 시대가 왔을 때 그래도 이 원장에 이렇게 증명이 돼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음.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어 생각을 하는 거는 나중에 진짜로 지금은 블록체인을 기록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로 거래를 하고 이런 기능도 없지만 나중에 이제 참 저희 모바일 앱에 가입을 하게 되면 모든 유저들이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게 된대요. 예. 음. 그래서 그 유저 지갑에 이제
기록이 되는 되는 건데 폐쇄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모바일 앱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록 정도만 있고 나중에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거나 아니면 웹3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친화적인 어떤 생태계가 와서 자유롭게 서로 보내주고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되면 지금 기록해놨던 것들이 조금 이제 활용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편으로는 국내에는 그렇지만 뭐 해외에 유명한 서비스들 많잖아요. 사운드라던가 네. 완전히 이제 진짜 웹3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글로벌로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글로벌로 웹3 네이티브로 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냈을 때 이제 거기에서 구매한 것들을 지금 저희 그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 되게 유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추후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좀 기록을 해둔다라는 개념으로 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네네. 사운드 얘네는 네. NFT 그거 그냥 이더리움 체인에다가 발행하고 그거 그냥 마치 펀드레이징 하는 것처럼 그거 네네. 발행한 다음에 그냥 아티스트들이 그냥 돈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사실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운드도 지금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그냥 야 곡 한 3 명, 4 명이서 만들어 너 곡 부르고 해 가지고 완성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러면서 하면 되는데 작곡가들이 들어오고 대형 레이블을 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쪼끔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은. 작은 분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네. 분배에서도 그렇고 이 저작권이랑 음접이나 이런 쪽도 그냥 몇 대 몇으로 우리가 10% 떼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지정한 규율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는 어떤 거냐면 저작권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매출에서 몇 대 몇 떼가자. 우리끼리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 롱테일에서는 이런 실험들을 많이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해 보고 싶기는 해요. 예. 그냥 "우리 저작권 안 받겠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 안 하고 그냥 여기 팔아 가지고 이 수익으로 몇 대 몇 나누자." 이런 거를 좀 해 보고 싶긴 해요.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그냥 그 사운드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NFT 마치 그 펀드레이징 하는 것처럼 그냥 팔고 그거 유통사에 그 음원 등록해 가지고 저작권도 같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음원을 근본으로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NFT가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네네.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가수들이 NFT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음저협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앞으로 나올 미래의 모든 곡들도 저작권 협회에 위탁하겠다라고 대부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럼 걔네 허락 없이 어떤 음원을 발매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에서는 그걸 스트리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저협과의 협의가 안 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이해를 잘 못했지만 어쨌든 사운드라는 거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그냥 이 매출인데 거기 저작권, 인접권 혹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이걸 판매했을 때 나오는 매출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박주혁 사운드를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NFT를 팔았어요. 제가 무슨 기타 띵가띵가 해서. 그런데 나는 음저협에 등록돼 있는 아티스트야. 근데 그 박주혁 사운드에서 NFT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음원의 스트리밍까지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음저협과 어떤 마찰이 생기는 건가요? 생기는 거죠. 스트리밍이라는 요소 때문에? 요소 때문이라기보다 어쨌든 너가 앞으로 발행할 모든 음악은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내버리면 우리가 지금 모네타이징해서 똑같이
이 돈이 너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거친 다음 수수료를 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랑 더 이상 계약을 깨고 위탁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계속 할 거면 이걸 하지 말고 하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음저협은 국가 공인기관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기업이에요? 그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 사기업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예, 사기업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막 소리바다 시절 지나고 막 음원 스트리밍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진짜 서비스들마다 저작권 분배 요율도 되게 다양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사기업이지만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기업인데 어쨌든 음저협, 음실현 이런 이제 그 협회들이 있죠. 근데 그 문체부에서 정한 거죠. 몇 대 몇으로 해라. 이건 넘지 마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 결국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냥 패권 싸움이다. 패권 싸움.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롱테일이나 아예 진짜 미드티어 아티스트들은 이런 도전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음저협이랑 계약을 해서 뭐 저작권 너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아이유라던가 BTS라던가 이런 가수들은 음저협을 통해서 음저협이 전 세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는 저작권이나 이런 금액이 엄청난 거죠. 그거를 뭐 한 회사 혹은 한 가수가 이 발생되는 모든 전 세계 저작권을 모네타이징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음저협이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11%면 사실 되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저작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반대급부로 나는 한국 시장 안 할래. 난 미국에서 나는 졸라 멋있는 그 영어로 힙합하고 그럴래 하고 한국 시장에다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튠코어 이런 거 유통 그 사이트 이용해서 스포티파이랑 애플 뮤직이랑 이런 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그런 사운드 같이 NFT도 팔고 스트리밍도 같이 되는 그런 거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약간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50-50 이쪽 분들도 들어보니까 그 아예 한국 시장 생각 안 하고 외국 시장부터 타겟팅해서 그렇게 약간 역수입된 그런 거를 원했다고 이렇게 밝히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저는 그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요즘에 한국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꼭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저는 충격 먹은 게 최근에 싱가포르 친구를 만났었어요. 근데 나보다 옛날 그 90년대 노래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음악 자체가 그냥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외국 애들도 많이 즐기는 하나의 그냥 장르로서 고착하게 되고 또 한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미지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쇄신이 된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되게 한국 하면은 뭐 중국 막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 하면 뭐 뉴진스 막 이런 거 하니까. 그쵸. 맞아요. 진짜 체감하는 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요즘 막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음식 되게 좋아해 가지고 되게 음식 관련된 콘텐츠 정말 많이 보는데 한국 음식이 정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유행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한국 음식이 LA의 K타운에 있는 한국 음식이 한국에 있는 한국 음식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그 시장에 엄청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막 항상 외국 고기 막 이런 요리 보면 와규 이러는데 한우라는 단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되게 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21년까지 호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학교 가려고 18년도에 그때 갔었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살아 가지고 이제 엄청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애들이 코리아 하면은 몰랐어. 근데 이번에 호주를 가니까 내가 알던 그 국가의 위상이 아니더라고. 그냥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너 혹시 이런 아이돌 이런 애들 아니야? 나 몰라. 내가
그 얘네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막 나한테 한국에서 뭐 이거 순대 진짜로 뭐 먹는 거냐 그거 맛이냐 막 전에 같으면 순대 있다는 거 알지도 못 그냥 김치만 했을 건데 예 진짜 전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약간 한국 음악 자체 이거를 좀 레버리징해서 NFT 이미지가 진짜 약간 그 한국의 이미지 자체가 좀 외국 애들 사이에서 특히나 이런 동양권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좀 자란 애들을 보면은 한국이 되게 그런 힙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약간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걔네들한테는 주류 아시아 문화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인 사회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야 뭐 핀란드나 뭐 어디야 영국 이런 데 다 사실 백인이잖아요. 물론 인종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처럼 하지만은 이제 그 백인 문화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보통 영국 아니면 미국 이런 애들이 뭐 하는 생활 양식이나 뭐 그런 뭐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약간 한국이 그 위치에 올라와 있어 내가 봤을 때. 예, 약간 이제 일본이 아니야. 근데 약간 이거 그 독특한 그러니까 두 개가 각각의 다른 섹터를 담당을 하고 있어. 맞아요. 네. 그쵸. 애니메이션은 일본. 맞아요. 조금 더 이상한 것들. 그리고 한국은 이제 K 드라마 뭐 그런 거. 근데 확실히 음식은 일본이 맛있더라고. 일본 음식 맛있죠. 네. 일본 음식 맛있죠. 최근에 저도 일본 가가지고 일본 음식 본토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충격 먹었습니다.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는 걸 했더니. 야, 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일본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일본 음식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얘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케이타운에 있는 그 한국 음식이 한국에 있는 한국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저희 가까운 이제 음식 관련 종사자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파는 일본 음식이 일본에서 파는 일본 음식보다 요즘은 훨씬 더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마카세 같은 거요? 오마카세 같은 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돈가스 같은 거. 그래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즘 되게 핫한 이제 일본 음식 파는 가게들 한국에 뭐 성수동에도 있고 뭐 어떤 데 보면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이제 그냥 책이나 이런 걸로 공부해 가지고 이제 뭐 꼬치집이라든가 이렇게 막 열고 했는데 되게 그냥 하는 반응이 아니라 진짜 일본보다 맛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 파는 일본 음식보다 한국에서 전체 나를 아우르는 건 아니지만 특정 섹터들은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약간 그게 그 음악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오마주 혹은 이제 뭐 힙합에서는 뭐 샘플링 그러니까 내가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느껴보면은 네네. 저도 이탈리아 가본 적 없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제가 만든 파스타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뭐 맞아요. 이게 넘어오면서 로컬화 돼 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막 너무 '이게 무슨 이탈리아 음식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발전되면서 또 되게 많이 비슷하면서도 그쪽이랑은 또 색다르게 되게 좋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F&B 시장들 보면은. 그래서 케이팝도 어떻게 보면은 케이팝이라는 게 오리지널리 원래 존재했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넘어온 것들이 우리화돼서 많이 바뀌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케이팝 하는데 어쨌든 원료는 기본적으로 팝이라는 게 베이스가 돼 있는 건데 좀 미국에서 되게 많이 뭐 빌보드 1 위까지 뭐 쉽게 가고 요즘은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좀 격세지감이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신기해. 네네. 뉴진스 이런 애들 막 슈퍼샷 이러면 그쵸. 저기 코카콜라 들고 막 아이폰 들고 막 광고 찍고 막 그런 거 보면 웃겨 재밌어. 맞아요. 막 저는 진짜 충격 먹은 게 그 뉴진스 오마이갓 있잖아요. 네. 그 노래의 그 댄스 커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막 맞아요. 애들이 막 길거리에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막 되게 신기한 게 막 그런 엄청 막 세 보이는 남자들도 막 그 뉴진스 특유의 그 바니 그 모자 같은 거 쓰면서 막 그 오마이갓 그 안무를 막 길거리에서 하면서 막 되게 즐겁게 하는데 그거 보면서 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추천 영상에 어떤 고등학생 여자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뭐야 그 미국 고등학교 행사 중에 그 홈커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그냥 축제 같은 거야. 근데 음. 그때 강당에 모여서 그 체육관에 모여서 진짜 음. 몇백 명 앞에서 여자애들이 그 오마이갓 춤을 추는데 그 오마이갓 이 부분에서 떼창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떼창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와 이거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세뇌시키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주입을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제 얘네는 한국 문화를 쭉 좋아하겠구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와 그래서 진짜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 네네. 캐봐야 뭐 집에서 짜장면이나 먹었지 뭐 그 캐나다에 있는 한인타운 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작곡가로서 네. 이런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작곡가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작곡 활동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보자 언제였지? 2009년 그럴 때 샤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을 때 그때 줄리엣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편곡을 했었던 적이 있고 SM 안에서 몇 곡을 발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고. 그냥 가요죠. 가요고 예. 좋은 기회로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OA라는 걸그룹이 또 있었어요. 알아요. 네네. 그 걸그룹에 또 곡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 주로 그렇게 참여하고 대부분의 제가 그때 이제 음악 쪽에서 일을 했던 거는 그 가요계에서 이제 콘서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에서 다양한 음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음원들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한국 가요 어떤 작곡이나 이런 네. 제작의 변천사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조금 느끼는 게 있나요? 좀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작곡이랑 예를 들자면은 변천사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 같으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이건 예를 제가 몰라서 뭐 한국 사람들이 작곡을 많이 했다 치면 요즘에는 외국에서 잘 나가는 프로듀서 끌고 와 가지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 저기 힙합 레이블 애들 끌고 와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작곡의 그 프로세스 자체? 네네. 그거가 옛날하고 뭐 많이 변한 게 있나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뉴진스 음악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결코 그 아이돌의 음악이 아니라 진짜로 그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핑크팬서스 아니면은 뭐 그런 미국 힙합 하는 그런 애들의 음악을 차용을 했지만서도 굉장히 저는 퀄리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옛날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좀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옛날엔 구렸는데 요즘 왜 좋냐? 네, 이게 이유가 있냐?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그때 샤이니 편곡하고 이럴 시절쯤에는 SM이라는 회사만이 가진 독보적인 그 음악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SM 스타일이 존재하고 나머지 한국 가요 스타일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샤이니라든가 FX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나오면서였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SM이 이 퍼블리싱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에 정말 많은 작곡가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SM만이 낼 수 있는 독보적인 어떤 스타일이 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스웨덴부터 해서 덴마크 여러 작곡가들이랑 현지에 가서 직접 SM이 송캠프를 열어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송캠프 하는 그 사옥에다가 그걸 아예 시스템을 차려 가지고 작곡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진짜 취향이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진짜 SM 음악은 너무 세련되다. 아니면 굉장히 남다르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작곡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케이팝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너무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더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더 많은 회사들이랑 일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SM만이 가진 하나의 어떤 무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보편화되면서 지금도 SM 음악이 너무 대단하고 저는 SM 음악 너무 좋아하지만
SM만이 가진 무기가 아니게 돼버리는 것도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아. 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옛날 노래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작곡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PM의 뭐 Again and Again 이런 거 들으면은 막 진짜 막 손발이 막 아, 막 미칠 것 같거든요. 저는 네네. 제가 사실 그렇게 케이팝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약간 옛날부터 막 그런 좀 이상한 음악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런데 여튼 요즘에는 근데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네. 일단 그 소리 자체에 대한 그 구성이 되게 미니멀해졌다? 네네.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그냥 전체적인 트렌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제가 막기라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니멀해진 것도 있고 편곡에 따라서 미니멀해진 것도 있고 이제 맥시멀한 그런 편곡도 있는데 어 기술적으로 더 나아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악이라는 게 작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 사운드적으로 어떻게 믹스하고 마스터링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진짜 그냥 대형 기획사들만 되게 퀄리티가 좋았다면 음. 지금은 그것도 되게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기술이 많이 좀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믹싱 이런 거 보면은 음. 그냥 그 인터넷에 파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 외국 애들이 그 30불 주면 믹싱 아, 해줄게. 네네네. 인도 애한테 맡기면은 하루 만에 맞아요. 나와. 좋아. 들어보면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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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그러고 그거 마스터링도 그냥 인터넷으로 막 누구 내가 유명한 뭐 DJ 누구 그 마스터링 해줬다 이런 애들 네네. 100불이면 해준대. 네, 맞아요. 맡겨봐. 그러면 잘 나와. 잘 그러면. 나와. 네. 저 아까 그 얘기했던 1 년에 20만 원 나왔다는 네. 그 곡 만들고 곡을 가이드 누가 구하고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파이버에서 구했거든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믹스까지 다 하고 녹음까지 다 해주고 작사까지 다 해줬어. 그래서 와. 근데 그때 한 30만 원 줬었나 네. 그랬는데 너무 좋아. 너무 만족했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나요. 요즘에 이제 이런 저도 이거 랩탑으로 지금 에이블턴 라이브로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툴들이 너무 이제 흔해지니까 네. 이 작곡이라는 것 자체의 난이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 굉장히 낮아졌죠. 예.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네. 정말 많이 낮아졌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들이 다 있어야 되고 이제 악기를 다 사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음악을 하려면 뭐 화성학 배워야 돼. 연주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뭐 이론 배우고 이랬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진입 장벽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런 어느 순간은 모두가 악기를 이제 안 쓰기 시작하고 가상악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접근이 더 좋아졌고 코드라는 것도 뭐 내가 화성학 안 배웠는데 음악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항상 연주자 같이 쓰고 막 코드 만들어서 해서 협업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코드 프로그레션조차도 다 이제 만들어 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기술 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원더월이라고 막 성인 교육 사이트. 거기 보면 이제 되게 프로 작곡가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 비전공자야. 나는 비전공자고 나는 코드도 모르고 피아노 연주할 줄 모르는데 지금 되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기성 가수들과 작업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건데 그만큼 장벽이 많이 낮아진 거죠. 낮아졌는데 요즘 막 화두가 되는 게 있잖아요. AI. 네. 네. 그죠. AI가 이제 음악 섹터에 들어오면서 더 낮아질 것 같은 거 더. 네. 제가 네. 아까 진짜 충격적인 걸 봤거든요. 네네. 이게 그 사람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그 뇌파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다시 소리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거의 똑같이 나와요. 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네. AI가 분석해서 이거 뇌가 어떻게 무슨 신호를 내는지 보고 그거를 다시 소리로 만든대요. 진짜요? 나 그거 보고 제가 충격 먹었다니까요. 야, 장난 아닌데. 예, 그 정도인 거야. 그래서 뭐 아까 뭐 AI 관해서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음악 시장에서 가장 굉장히 음악 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였었던 시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소리바다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산업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그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많은 노력들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걸 자리 잡은 건데 AI가 그다음에 새로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음. 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럼에도 그 AI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곡을 할 수 있는 그 허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작곡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영역은 프로 시장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보다 좀 더 편하게 그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작곡가로 데뷔해서 어떤 가수한테 곡을 줄 수 있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AI가 모든 음악을 다 만들어 주니까 개인이 모두가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건 이제 프로 시장이 아닌 뭐 예를 들자면 틱톡 같은 거. 틱톡은 이제 우리 모든 개인이 다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근데 그 크리에이티브한 게 어떤 어도비 프리미어나 이걸 대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프로 시장이고. 프로 시장 영상 어떤 산업 시장이죠. 뭐 영화를 찍고 뭐 이런 거라면. 개인이 내가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음악도 좀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음저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성 가수들 이 제도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 이제 웹3나 이런 쪽 진짜 아티스트가 이 무너진 음원 스트리밍 경제에서 벗어나서 팬들과 직접 만나 가지고 훨씬 더 기성 가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 유튜브 같은 거 연예인들이나 이런 TV 막 옛날에는 PD한테 잘 보이고 막 진짜 공채 붙어야 TV를 출연할 수 있었지만 네. 유튜브 이제 누구나 예. 진짜 누구나 네.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어서 일반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하나의 사업체가 되고 기업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틱톡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음악 시장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음접이나 이런 제도권이 아니라 그래서 NFT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아까 AI처럼 그거 혹시 한참 유행했던 건데 틱톡에서 유행했던 지그지그 My money's bigger bigger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음악이 아니라 그냥 누가 말을 한 건데 거기다가 비트 비트를 예. 입혀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음악 시장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프로 시장과 이런 시장처럼. 근데 그거를 누가 비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를 배워야 되지만 네. AI 툴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 야 오늘 우리 뭐 재밌는 거 작곡해 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송도 아니야. 그냥 뭐 스니펫 어 짧은 거. 예. 예. My money's 지그지그 말하는 거. 너 네. 오늘 얘기한 거 너 오늘 그 어떤 한 30초 얘기한 거 그 말 되게 뭔가 되게 펀치라인 같은데 여기다가 비트 그냥 한번 입혀 볼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편해져 가지고 코드부터 비트 찍는 것까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 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내가 작곡가가 된다라는 게 곡을 만들어서 어떤 가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뮤지션이 되고 아티스트가 돼서 음원 스트리밍에 뭐 발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틱톡에서 그거의 약간 프로토타입 버전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글지글 그 노래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틱톡이라는 숏폼 플랫폼이 엄청 부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부금을 이제 사람들이 찾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뭐 피치를 올린다든가 낮춘다든가 뭐 두 개 노래를 합친다든가 맞아요. 뭐 그거를 거꾸로 재생한다든가 뭐 여러 방식으로 그거를 바꾸잖아요, 또.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밈적인 요소, 이런 숏폼을 위해 사용될 요소로 음악을 작곡하는 추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진짜 느낀 게 한 2년 전에 그 레모네이드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진짜 제가 싫어하는 노래거든요. 왜냐면 틱톡에 맨날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 자체도 그 노래가 2분 10 몇 초? 네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곡 구조도 그냥 바로 훅부터 치고 나와. 네. 그 프리코러스 부분부터 나와서 바로 네. 훅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거 나쁘지 않아. 네. 근데 그 이제 코러스 자체가 구리다. 나는 되게 음악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음악은 논리가 없다. 약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 거 진짜 많죠. 예. 구찌갱 알죠. 구찌갱 예. 계속 구찌갱이야. 예.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짧은 5초, 10초, 15초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들이 나오는 거야. 네. 물론 이게
나쁘진 않아. 나도 그런 음. 것 중에 즐기는 거 있어. 네. 근데 가끔 듣다 보면 이게 왜 약간 이런 게 되게 많다. 네. 궁금한 게 음악을 들으세요? 네. 평소에? 네. 어떻게 들으세요, 음악을?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약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이제 여기 직장 나올 때 네. 그런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트위터를 보거나 혼자서 가만히 음악 듣고 약간 멍 때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요즘 음악을 많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동할 때 그러니까 온전히 오디오를 딱 이제 끼고 이 음악 집중해서 듣는 시간들이 갈수록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 근래는 정말 음악을 많이 안 들었거든요. 아. 근데 보면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포티파이에서 갑자기 우리도 쇼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 예, 그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젠지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스트리밍 가서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악 어디서 들어? 틱톡에서 듣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듣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풀송을 집중해서 내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와. 그래서 그냥 대부분 틱톡으로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음악을 듣고 스페드업 버전 들은 다음에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원곡 뭐야?' 그랬을 때 가서 스트리밍 가서 듣는 건데 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틱톡이 초반에는 막 저작권 논란도 많고 했었지만 되게 막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되는 게 진짜 성공하고 뜨는 거니까 어. 처음에는 이제 암묵적으로 눈 감아줬던 부분들도 있고 예. 한 건데 갈수록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와. 음원 스트리밍에서 음원을 듣는 게 아니라 틱톡은 그래서 되려 또 스트리밍을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진짜요?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와. 왜냐면 이제 틱톡이 그 숏폼을 넘어서 유튜브처럼 롱폼 콘텐츠도 하겠다고 이제 네.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못 가진 거를 가지려고 난리야. 유튜브는 네. 쇼츠 밀고 있고 네. 유튜브는 근데 요즘에 좀 바뀌긴 했어요 또. 음. 걔네가 처음에 요즘에 그러니까 쇼츠 한 1-2년 전까지 쇼츠 되게 밀다가 이제는 이런 롱폼 이런 콘텐츠를 훨씬 더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 왜냐면은 결국에 걔네가 원하는 게 광고 수익이잖아요. 네네. 근데 숏폼은 광고 수익이 안 나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시잖아요. 이거 그냥 넘기면은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그거 클릭 안 하는데. 음.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전화 오겠지. "야 네. 우리 돈 얼마 갈아 넣었는데 네. 이게 CPI가 아니 CPI래. 음. 클릭 스루 레이트 CTR이 이게 뭐냐? 0.1%가 뭐냐?" 음. 그런 말 나오겠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훨씬 더 뭐 광고도 길게 나갈 수 있고 아예 영상을 멈춘 다음에 뭐 한 짧게 15초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빌미로 뭐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거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음. 또 오히려 이런 이제 다른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냥 여기 이런 데서 붙여서 팔잖아요. 그냥 초반에다가 그쵸. "오늘의 후원사는 어디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광고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맞아요. 이런 광고 수익은 그게 낫지.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틱톡도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걔네도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그 틱톡 쪽 그 어떤 광고 관련된 그 광고 스탯은. 단가가 굉장히 낮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아마 다 비슷하게 그 데이터를 똑같이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 모든 젠지들이 거의 다 모든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에서 안 듣고 틱톡에서 듣는다고 하는데 음. 근데 발견을 틱톡에서 하다가 결국 메인 곡을 들으려면 이제 스트리밍 가야 되니까 네. 야 그것도 "스트리밍까지 가지 마. 우리가 스트리밍 할게." 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스트리밍도 그 스포티파이에서는 오히려 요즘 팟캐스트 쪽을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야 그 뭐 어차피 스트리밍 이렇게 잘 안 그 수익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뮤지션을 어떻게 쪼끔 더 유저와 그 리스너와 접점을 만들까라는 것들을 좀 팟캐스트로 많이 좀 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근데 네. 우리나라는 좀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문화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시간 틀어 놓고 이거를 보거나 아니면 뭐 오디오로 듣는다거나 이런 게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미국보다는. 예. 왜냐면은 아 이제 미국보다래. 그전보다는. 예. 예예예.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경우가 차 타고 가면서였거든요. 네네네. 제가 차 운전할 때. 네네네. 차 운전하면서 뭐 보진 못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쭉 틀어 놓고 이제 그냥 달리는 거지. 제가 음. 그때 이제 직장이 이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네. 그 정도면 이제 걔네가 다루는 어떤 가장 그 골자 내용을 이제 다 듣고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사람 대화를 옆에서 직접 듣는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마이크로 녹음하면은 그럼 뭔가 막 내적 친밀감 생기고 막 걔네 거 막 계속 챙겨보게 되고 조금 더 정보가 더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혼자서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가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는 건 비슷해. 지하철이나 버스나. 근데 나는 뭔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시각적인 거.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사실 시각적인 거는 이게 변화가 많을수록 훨씬 더 이목을 끌기 좋고 사람들이 네.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팟캐스트도 할 거면은 조금 더 다이내믹한 편집을 해주는 그런 거. 제가 지금 카메라가 한 대인데 카메라 2대였으면 이제 내 모습 찍다가 로드님 모습 찍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밖에서 하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여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재밌을 수 있죠. 이제 다이나믹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여튼 야, 또 편집 한 번 또 더 늘어나는. 네. 근데 그것도 AI가 해줘요 요즘에. 아 그래요? 맞아. 네. 맞아. 그것도 이제 보면은 저희가 지금 트랙 2개로 녹음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2번 트랙을 저한테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2번 카메라 2번 트랙을 나한테 할당하고 1번 카메라 1번 트랙을 로드님한테 할당을 해서 그거를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이제 그 이름 뭐였더라 여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지가 알아서 컷을 빠바바바바바 막 해줘. 맞아요. 네, 저 본 적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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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고 그거 진짜 혁신이다. 네. 완전 노가다인데. 네.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저 그거 보고 처음에 그거 하려고 저도 잠깐 실험해보려고 왜냐면 제가 카메라가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AI를 속여보려고 카메라가 하나여도 이거 화면을 반쪽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 놈은 나만 보여주고 화면을 한 놈은 이쪽만 보여주면은 알아서 지가 인식해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실수가 뭐였냐면은 오디오를 2개로 녹음을 안 했었어요. 아닌가? 여튼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해가지고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개빡치네 하면서 일단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카메라 하나짜리여도 지가 알아서 화면 가르고 2개를 이제 막 반복해서 보여주는 뭐 그런 거 해주지 않을까? 뭐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술자 있으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차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항상 시작은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죠.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네. 게스트 더 많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마이크 2개밖에 없고 네. 이거 인터페이스도 마이크 2개밖에 못 꽂는데 이거 이제 4트랙짜리 4채널짜리 딱 해가지고 네. 하면은 카메라도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더 수다 많이 떨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평당 굉장히 낮던데요. 제가 좀 이상한 거에 끌리는 그런 취향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 자체가 되게 궁금해. 밈코인인 거죠? 그런 게 결국. 네, 밈코인인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 이제 제가 이게 역사가 있는 코인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야. 그래요? 이게 21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네. 근데 잠깐 무슨 걔네 홈페이지가 터지고 무슨 어떤 일련의 잠깐 사라졌었어.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우리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샀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그 똘끼가 이제 크립토 시장 전체로 발산이 되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를 하느냐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지난주였나?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엑스라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밈코인 만들기 강의를 했었어요. 네. 보니까 코인 만드는 것 자체의 메커니즘 방식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네, 쉽죠. 네. 예. 근데 결국은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밈코인들이 나오는데 이 크립토 씬에서 이런 밈코인 혹은 밈코인이 아니어도 어떤 잡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코인에 대한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단 마케팅을 할 거면은 이거는 제가 안 만들어 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거에 끌리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네. 일단 그 덱스툴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네, 덱스툴즈라고 거기가 그 어떤 코인에 대한 그 점수를 줘요. 그 덱스툴즈만의 점수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컨트랙트 생성자로부터 이 뭐냐 완전히 분리가 되었느냐 그리고 또 그 뭐 무한대로 민팅이 가능하냐 뭐 허니팟이냐 여기서 허니팟이랑 살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는 그런 코인이냐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기네들이 그 뭐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점수를 딱 올려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점수가 돈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 걔네 자체 그 오딧이라고 하거든요. 덱스툴즈 오딧.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자세히 모르는 거라서 그 그냥 반은 뇌피셜이라고 네네. 들으시면 되고 방금은 네네네. 일단 거기서 이제 99점 만점인데 99점 만점이면 일단 안전하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 얘는 적어도 밈으로서 이 시장을 도전하려는 의지는 있구나. 사기는 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그게 있고 두 번째로 테마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초전도체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LK99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름의 코인이 이더리움에 수십 개가 있어요. 네네. 네. 그냥 그날 네. 제일 핫한 키워드가 있는 네. 어떤 거를 물면 돼요. 근데 그게 그 키워드의 파급력이 얼마인지 스스로 이렇게 많이 가늠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이름을 X로 바꿨을 때 LK99이 아마 같이 갔었던 걸로 가거든요. 그 두 개의 이슈가 같이 갔었는데 아무래도 X보다는 LK99 자체가 더 파급력이 큰 키워드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LK99에 한번 베팅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아주 소정의 그 0.1이더 이 정도도 많이 안 해요. 저는 그 0.1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시총이 막 1억 이런단 말이에요. 시총이 그 뭐야 그 원룸 전세야. 네네. 그래서 원래 원룸 전세만도 못해. 여튼 그 정도인데 그런 거 이제 0.1도 제가 넣으면요. 네. 제가 그 토큰에 뭐 5번째로 제일 많은 토큰 홀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래가 되는 거예요. 그 토큰 한정에서. 네. 그래서 막 내가 매수하면 티커 갑자기 빡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튼 그런 일단 그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쳐야 돼요. 네. 요즘에 이제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테닌 이거는 보면은 네. 아니 그 단어의 조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미친 것도 네. 근본이 있어야 돼요. 네. 뭐냐면은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0년경에 인터넷에 그 백팩이 있어요. 네. 그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 그 모양이 그려진 지금 현재 그 코인의 그 로고로 쓰여져 있는 그 해리포터 오바마 이렇게 가로 세로로 돼 있는 그거랑 그 해리포터래 소닉이 이렇게 배에 10 그려져 있는 그거 그 색감의 그 글자 배열이 그대로 박혀 있는 백팩이 중국에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2010년경에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게 하나의 밈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 보면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후에 검색량이 2010년경에 살짝 높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갑자기 개떡성하는 거예요. 왜냐 코인 때문에. 그래서 여튼 이 그 코인의 이름 자체는 근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 밈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트위터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실리콘 그 여자 가슴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파란색으로 온몸 다 칠하고 막 그 자기 뒷마당에서 그 막 무슨 마리오 고카트 같은 거 이렇게 운전하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 막 이러면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걸 봐야 된다. 이 찡광기. 네네. 네, 약간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됐는데 여기서 근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논하는 게 뭐냐. 오케이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라는 이름은 충분히 웃겨.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티커가
비트코인이야. 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가만히 제가 옛날에 2021년경에 그 코인을 처음 봤을 때 제가 감탄했던 포인트도 티커가 비트코인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가 읽은 트윗에서는 이거는 진짜 천재 수준의 그 마케팅이다. 이 티커 이름은. 티커 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다. 네, 비트코인이 BTC인데. 네. BITCOIN이 대문자로 그게 걔네 티커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천재다. 해서 이제 저도 그때 매료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강성 홀더죠. 그래서 다가오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때 한국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후 커뮤니티 미더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요즘 그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하시잖아요. 네, 티셔츠도 있고 저 사실 그거 굿즈 몇 개 더 주문해서. 궁금한 게 주영님은 앞으로 그러면 그 앞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게 어떤 거? 되게 많이 액티브하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또 밈화해서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뭐 파티할 때도 그 티셔츠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건데 일종의 뭐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어떤 뭐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뭐 퍼스널 브랜딩 저 그렇게 말하면 말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것들은 그냥 근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네네네. 저는 뭐 엄청 뭐 거대한 뭐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뭐 그런 무지막지한 계획은 별로 없고요. 그냥 재밌는 거 하면서 살면 재밌으니까 재밌게 하자.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막 항상 모든 게 크게 성공한 것들은 보면 다 진짜 그냥 그런 것들 서브컬처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류가 아니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되게 웃기고 막 이런 거에서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케이팝도 막 10년 전에도 다 같이 막 그 방송에서는 막 러시아에서 어디 이탈리아에서 단체로 막 케이팝 춤추고 한다 막 이러지만 그래서 보면은 비디오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광장에 모여가지고 케이팝 춤추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나라나 그 시장에 가보면 여전히 서브컬처인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NFT처럼 10,000명 되게 뭐 적은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비주류이지만 또 그게 있었기에 지금 케이팝이 있고 하는 것처럼 NFT도 지금 뭐 10,000명?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즈키가 나름 이제 블루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름의 그 프라이드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저희 쿠키동 막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기성 가수들 미팅하고 막 하면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커뮤니티 원이 10,000명인데 하는데 말하고 나서 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대부분 다 뭐 팔로워들 팬분들 다 100만 명 이상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지만 다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전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진입하는 강도 같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그 아시잖아요. 300의 전설. 그 스파르탄 군대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 몇십만 명을 상대로 3일을 밤낮으로 싸워서 맞아요. 뭐 나중에 다 죽긴 했지만은 그렇게 버텼잖아요. 약간 커뮤니티나 뭐든지 이런 인터넷, 특히 인터넷은 그 목소리가 큰 소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소수의 몇 명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운명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엄청 큰 것 같지 않다. 물론 그 이제 그 절대적인 숫자가 커지면 그 안에서 이제 강성 어떤 커뮤니티원들의 비율도 상승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강성 커뮤니티 혹은 팬들이 많아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많잖아요. 누가 KBS 강성 구독자냐고. 맞아. 그쵸. 약간 그런 경우 같아. 맞아. 그래서 뭐든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작은 규모의 음악가라도 나의 음악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적게는 뭐 10명도 될 수도 있고 뭐 100명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10명이나 100명 안에 뭐 졸라 갑부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대.
그러면은 내가 이제 NFT를 발행을 하면 그 사람 막 사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터페이스 자체, 그러한 내가 소비하고 싶은 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작은 아티스트라도 규모의 경제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그런 환경.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NFT라고 믿어왔었는데, 특히나 음악계에서는 이제 작년 불장 때 이런 사운드나 뭐 이런 로얄 이런 플랫폼들이 뜨는가 싶더니 요즘에 다시 많이 잠잠해져서 이제 트위터에서는 아예 그런 밈들도 있잖아요. 음악 NFT에 투자한 사람들의 모습 해가지고 막 네. 무슨 막 그냥 다 거지 꼴 하고 있는 네, 그런 네, 사람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 특히나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배급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헤게모니, 그리고 복잡도, 이 훨씬 더 직관적이지가 않죠. 이 분배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냥 미술 같은 경우는 그냥 NFT 그냥 오픈시에서 사면 되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나 이거 근데 스트리밍도 해야 되는데, 근데 스트리밍 하면은 법이 어쩌고 뭐 이해관계 어쩌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웹3 쪽을 보면 그 컬트 리더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컬트 리더십. 컬트 리더십. 뭐 용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되게 카리스마 있고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것도 있고 되게 속성도 있고 리더들이 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가자 약간. 예. 근데 약간 이 시장 자체가 되게 그 리더의 시장 같아요. 막 뭐 옛날에 그 누구였지? 에이포리온의 리자몽님이었나? 그분이 트위터에서 한국 크립토 트위터 MBTI 설문조사 했었는데 ENTP가 50% 나왔어요. 네. ENTP. 그럴 만하네요. ENTP. 저는 그런 MBTI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네. ENTP가 그런 성향이라면서요. 본인 뭔데요? ENTP예요. ENTP. 그런 성향이라면서 ENTP가. 네. 약간 리더, 개척 뭐 네. 약간 그런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 방골들만 모인대구나, 크립토는. 그쵸. 그도 그럴 게 맨날 싸우잖아요, 내부에서도. 그쵸, 그쵸. 맞아요. 맨날 서로 저격질하고. 심지어 이렇게 크립토 전체가 아니라 작은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커뮤니티, 뭐 비록 작진 않지만 여튼 그런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싸우고, 맞아요.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도 싸우고, 맨날 뭐 서로 막 싸우는 주제가 다양해. 맞아요. 팔로우 하기도 힘들어. 왜 싸우는 건가요? 비트코인은 뭐 이유가 많죠.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이 이게 진짜 건전 화폐냐, 이게 가치 저장 수단이냐, 이거 지속 가능하냐, 오디널스 이거 용인해도 되는 거냐, 블록 스페이스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냐, 라이팅 네트워크 이거 진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비트코인 위에다가 어떤 디파이 레이어를 만드는 게 맞냐, 막 진짜 복잡해. 그냥 그치. 머리 아파.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마치 되게 컬트적이라는 거지. 뭐 하나의 어떤 종교 단체를 보는 것처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싸우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컬트 리더를 마이클 세일러 있고, 그쵸. 이더리움 쪽에 비탈릭 부테린 네네. 있고, 맞아요. 솔라나 쪽에는 그 야나톨리랑 그 SBF 있었다가 이제 이번엔 깜빵 갔죠. 불쌍해. 걔는 근데 바보같이 그 증거 인멸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재판장님이 얘는 손버릇이 안 좋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험악하기로 소문난 브루클린 교도소로 가셨답니다. 참 불쌍한 친구예요. 그렇군요. 네. 내용은 잘 몰라서 제가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주제들이 워낙에 다양해요. 이 시장에 이제 로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이 웹3 관련된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와, 저는 하루 종일 봐요. 그냥 이게 삶이에요. 그냥 네네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그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켜, 그 다음에 맞다 씻으러 가야지 이러고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우리 여기 있는 저의 직장 동료들과 또
오늘은 뭔 일이 있네 없네 막 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잠들 때까지 계속 합니다 저는. 예. 아 웹3. 웹3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웹3에 대해서 예. 웹3라는 거는 웹3의 정의가 되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책을 보기는 봤는데 이게 되게 혼용해서 되게 많이들 쓰는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꼭 웹3가 적용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음. 마치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거버넌스 혹은 어떤 세계가 생기는데 이거를 웹3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게 적용될지 안 될지는 선택적인 거지 음. 뭐 꼭 그게 필수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음. 나오고 하는데 그 뭐 웹3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이 모든 현상이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강성 자유주의자들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웹3라는 용어 자체는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게빈 우드라는 그 친구가 처음 만든 거긴 하지만은 음. 어 어쨌든지 이렇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어떤 웹 인프라에 대한 음 헤게모니 그리고 뭐 데이터 주권 같은 거를 빼앗아 온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음 타개하는 어떠한 하나의 음. 처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이 웹3에 관해서 회의감을 표하는 경우가 음. "야 이거 와서 들어와 보니까 뭐 디파이 뭐 돈놀이 폰지 짓거리밖에 안 하네." 음. 이러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음. 비트코인 그러니까 모든 게 거꾸로예요. 이게 보면은 어 우리 온라인 뱅킹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그렇게 얼마 안 됐죠. 그쵸. 예.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우리 웹 역사에서 음. 굉장히 최근에 생긴 어떤 인프라란 말이죠. 이 네네. 웹 금융 인프라라는 게. 네. 초기에는 이메일로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네네네. 근데 웹3는 그게 완전 거꾸로야. 네. 금융부터 들어왔어. 그래서 그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 개쓰레기네." 음. 근데 이제 발전사가 이제 만약에 이게 거꾸로 간다고 치면은 지금 솔직히 웹3로 제대로 된 메시징이 없어요. 음. 구려. 그거 뭐야 이더스캔에 있는 음. 채팅 써 보면은 구려. 그 최근에 나온 그 베이스에 출시된 프렌드택이라고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 그것도 보면은 그냥 못 써. 그냥 이거 음. 그냥 만든 사람의 의도는 좋은데 이제 쓰다 보면 그냥 어우 여튼 구려요. 그래서 이런 게 구린 이유 기술 자체가 인프라가 스케일러빌리티가 없으니까. 음. 근데 스케일러빌리티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이걸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금융적인 혹은 화폐 혹은 뭐 이런 송금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그것도 탈중화된 형태로 그걸 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졸라 느린 형태 비효율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토큰을 던져 놓은 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나 어떤 서비스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엔드 유저가 그거를 너무 편하기 때문에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금융이라는 것도 굉장히 진짜 막 옛날에는 은행 가서 막 해야 됐던 것들 그래도 좀 나아져서 뭐 모바일로 했던 것들 공인증서 했던 것들 근데 토스 너무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것들이 엔드 유저의 편리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음악으로도 치면은 옛날에 음악은 다 음반 시장 가 가지고 물리적인 앨범을 사 가지고 하나하나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뭐 그러니까 그 소리바다 같은 거 나와 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받아서 듣고 불법이지만 이미 엔드 유저가 이걸 쓰고 있으면서 시장이 변화되는 걸 느끼고 '아 음. 엔드 유저들이 이게 불법이든 뭐든 모두가 이거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음악을 듣고 있구나. 앞으로 이 시장으로 가겠다. 그럼 이걸 제도화해서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스포티파이고 멜론이 나왔던 건데 웹3라는 거는 그럼 결국 이게 어떤 시장에 안착돼서 뭔가 서비스로 보편화된 사람들이 이걸 누리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대단히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지금 웹3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그렇게 자리를 잡을지 좀 궁금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 후보로 비트코인 지지자가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엄청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또 엄청나게 퍼져나갈 수 없는 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그 돈 세탁 위험과 그게 미국 국가 안보에 끼치는 위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로 인해서 뭐 규제 혹은 어떤 기술로 인해서 그 미국의 달러를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온체인상에서 네.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못 쓰고 배길 것 중 하나가 저는 스테이블 코인, 미국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사실 지금 저만 봐도 워낙 아니 저는 그 웬만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놔요. 네. 네. 이제 제 생활비 뭐 그런 거 빼고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거 이제 다시 이제 한국 거래소 통해서 갖고 들어올 때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오면 또 업비트에서 이거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적당히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그거 그렇게 바꿔놓고 그냥 디파이 온체인에서 그냥 스테이킹하고 그걸로 나중에 뭐 시코인 사고 싶으면 바로 이더로 바꿔가지고 바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함의하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손쉬운 페이먼트죠. 뭐 지금도 사실 뭐 페이먼트 어렵진 않지.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파이버 그런 데서 내가 누군가한테 뭐 티셔츠 디자인을 부탁을 하고 싶어서 페이먼트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페이팔이나 어떤 게 뭐 스트라이프 이런 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 그렇죠. 뭐 그거는 근데 거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뭐 옛날에 미국에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네,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우리나라 중고나라 같은 건데. 알아요. 네.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엄청 실력자 뭐 이거 엄청난 가정이니까 그런 어떤 웹 인프라라는 그런 식으로 결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고 싶어. 네. 어떻게 이거 안 돼? 근데 테더로 보내줘라고 하면은 그래 끝. 약간 이런 거죠. 물론 그러한 유스 케이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간에 이런 어떤 인프라를 뚫기 위한 노력을 크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걔네들한테 수수료도 안 줘도 되고. 그 점은 좋은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럴 수 있겠네. 저도 항상 이걸 생각할 때 국내로 생각하다 보니까 국내는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잘 깔려 있으니까 되게 뭐 다른 코인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뭐 결제나 이런 게 모두 쉬운데 해외는 안 되는 나라나 이런 불편한 나라들은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냥 아까도 막 소리바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음반을 실제로 샀을 텐데 소리바다에 막 이렇게 소수의 누군가가 너무 편해서 야 이거 진짜 뭐 돈 빵원인데 뭐 100곡도 다운받을 수 있어 막 이런 게 그러니까 특정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굉장히 강력한 팬이 이걸 이미 쓰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여기에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게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웹3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서비스 생각하면서 음절 거치고 뭐 이거 정산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끊고 이게 아니라 클릭하면 너네 미리 합의한 대로 다 돼. 끝이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처럼 코인 문제들 스테이블이 진짜 어떤 스테이블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하나 번뜩 또 떠오른 건데 최근이 아닌지 하여튼 한 몇 주 전에 그때 발리에서 사람들이 크립토로 결제하는 거를 인도네시아 그 국가 차원에서 금지를 시켰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여행을 갔는데 내가 온체인에 돈이 많아. 네. 온체인에 돈이 많으면은 그걸로 결제를 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거를 네. 환전해서 하면 막 수수료 막 2배, 3배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유스 케이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온체인에 있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그런 유스 케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결제 인프라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도입하는 곳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런 거를 빠르게 도입하는 곳이 뭐 이제 꼭 그런 온체인으로를 직접 결제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런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카드 테더를 그냥 카드로 쓰거든요. 그럼 네네네. 비자 카드처럼 그냥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 이제 온체인하고 이런 실제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온체인인 자산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미래 온체인이 네. 더 커질 게 자명하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걔네들도 오늘 그 미국 금융기관 CFTC였나 거기한테 그 거기 산하의 어떤 자율 규제 기관한테 그 선물 거래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땄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원래 바이낸스 그 진짜 바이낸스 US밖에 못 썼잖아요. 그냥 네네네. 진짜 바이낸스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가 이번에 베이스 체인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스 체인으로 뭘 하려는 건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거래소 그거 놔두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의 미션 자체가 웹3에 대한 배포 이런 크립토의 배포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 안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또 뭐 이런 서클 이런 데랑 또 합작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가 뭐 할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빨리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 긍정론자입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이 관성 이 멈출 수 없다. 이 크립토라는 네. 움직임은 저는 네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음. 빨리 그런 게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어떠신가요? 되게 촬영이란 느낌 없이 그냥 되게 편하게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을 너무 주저리주저리 한 것 같은데 두서없이 한 것 같지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이 처음에 네. 자기소개를 처음에 안 해줘요. 네네. 이제 자기소개하시면 돼요. 제 소개요? 저는 네. 쿠키독이라고 이제 뮤직테크 스타트업 지금 이제 리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프로덕트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올해 안에 출시하려고 하니까 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은 자기소개로 끝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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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로드니님의 행복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oodbye. Rodney.